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이번 영역은 3교시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6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스키드모어가 분석한 것처럼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스키드모어의 이런 개념 정리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활동으로 민간 조직을 제외한 공공조직이 수행한다. 보통 우리가 정치, 행정, 이원론의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획이나 또 아니면은 어떠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역할을 정치 파트로 설정한다면 그에 대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나 집행 영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꼭 공공부문이 해야 아니면 민간 부문이 해야 이런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포함한 이런 정책을 구체적인 어떤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공사 영역의 전 활동 과정을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해서 꼭 민간 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만이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너무 좁게 왜곡시킨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관리자가 복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과정, 기능, 활동이다. 사회복지 과업 수행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합리적 행동이다.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은 서비스 급여,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 체계이다. 해서 제도와 정책을 급여나 또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또는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7번에 보시면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오르는 것은 우리가 조직을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공식적 제도에 의해서 공식적 조직표로 드러나 있는 조직은 공식 조직, 그에 비해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의적 측면으로 존재하는 조직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인위적 조직으로서 능률의 논리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자연 발생적 인간적 조직으로 능률의 논리보다는 감정의 논리로 운영되는 조직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공식 조직은 수직적 성격이, 이 비공식 조직은 수평적 성격이 강한데 지금 순기능을 물어봤습니다. 조직의 응집력을 높인다. 그러죠? 여기는 감정의 논리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적 측면으로 말하자면 조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응집력이 높인다. 조직의 응집력을 높인다. 쉽게 말하자면 친하게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공식 업무를 다룬다라는 것부터 이미 달라진 공식 조직이죠. 정형화된 구조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것도 역시 공식 조직입니다. 파벌이나 정실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파벌이나 정실인사의 부작용은 지금 문제는 바로 3교시라는 점으로 볼 적에 여기는 분명히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을 물어봤는데 여기는 역기능을 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틀린 거지요? 그다음에 5번에 의사결정이 하층부에 위임되어 의사결정 권한의 존재성, 위치성을 가지고 볼 적에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이나 한 계층이나 한 부서에 집중되면 직권조직, 말하자면 직권화된 조직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이처럼 여러 부서나 여러 계층이나 여러 사람, 하부 구조까지 분산되어 나눠져 있으면 분산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조직이냐 분권조직, 여기는 분권조직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의 기능으로서는 1번과 4번, 1번은 순기능, 4번은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제,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운영 전략으로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무가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고 또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임무, 재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대로만,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만 운영되는 합법적 지배, 규칙에 의한 지배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사적 감정의 논리는 전면 배제된다는 점에서 몰인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자 관료제. 그런데 관료제는 결국에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규칙 또는 법률 규정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직적이겠지요. 경직적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도장 찍는 것이 원리 원칙 맞아요. 규칙에 의한 대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본다면 법문용례라고 하는 형식주의나 또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동조과잉이나 또는 자기 담당 업무에만 집중하지 다른 업무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려는 점에서 야기될 수 있는 훈련된 무능인 할거주의나 몰 인정성으로 야기되는 인간성 상실이나 또는 뭐 무사안일이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조직 운영 규정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직 변화가 어렵다. 그렇죠? 정해진 대로만 하다 보니까 경직적이기 때문에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할거주의가 등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각각의 업무 담당자는 훈련된 무능이라는 문제를 갖게 될 겁니다.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물 수가 있다. 그렇죠?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정해진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런 영역에는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배려는 좀 적을 수밖에 없다.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창조성이 향상된다. 복잡한 규칙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적용한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창조성은 떨어지죠. 정해진 대로만 하다 보니까 창조성은 당연히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오른면을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따라서 결속력이라든지 조직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 이런 건 다 달라질 겁니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규범과 가치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죠? 하나의 지켜야 될 규칙 또는 어떤 선호해야 될, 말하자면 중점을 둬야 될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 구성원 형태와 인식 그리고 태도를 통하여 조직 효과성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현이 약간 어정쩡하게 넘어갔지만 뭐 여기에 이의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뭐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이의가 없습니다. 자, 가운데 문제를 보시면 3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환경을 강조한다. 생존을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된다. 내부 환경의 역학관계가 서비스 전달체에 영향을 미친다. 가만히 안 해보면은 전통적 조직이론과 현대적 조직이론을 구분할 적에 전통적 조직이론은 환경 요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폐쇄체계 이론인데 비해서 현대적 조직이론은 모두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제 이론이나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정관리 이론 이런 등은 전부 폐쇄체계 이론에 비해서 현대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체계 이론으로서는 상황조직 이론이나 또는 뭐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당연히 자원 의존 이론이나 제도 이론 또는 신제도 이론 또 그런가 하면 정치 경제 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 이런 이론들은 모두 환경 변인을 당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는 개방체계 이론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관료제 이론, 이건 폐쇄체계 이론이죠. 정치 경제 이론, 또 개방체계 이론, 인간관계 이론, 폐쇄체계 이론. 4번과 5번에는 목표 관리 이론과 총체적 분질 관리는 조직 관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밑에 있는 31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들 간의 통합과 연계를 중시한다.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 관리 기술을 필요한다. 모두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조직 내부 부서 간의 관료적이고 유계적인 조직 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조직관리자는 조직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책임입니다. 다 행정의 원리가 되겠지만 지금 문제는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면 4번처럼 기계적인 관료적이고 유계적인 조직관리 기술은 인간을 특히 다른 행정과는 달리 유별날 정도로 휴먼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는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32번에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50년대입니다. 외국 민간 원조기관 협의회 카바죠. 1952년에 부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카바는 구호물자 배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행정 활동을 했다. 민간 부문의 역할로서 주로 이렇게 구호 활동에 초점을 뒀습니다. 카바는 구호 활동에 관련된 조직관리 기술을 도입했다. 사회복지 기관들은 수용, 보호에 바탕을 둔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했다. 카바를 중심으로 이끌었던 50년대, 60년대의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주로 시설 행정이었죠. 시설 행정. 그다음에 카바는 서비스 중복, 누락,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자, 여기 4번은 좀 놔두시고 카바는 지역사회 조직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아니죠. 카바가 이끌어갔던 원내 구제라 할 수 있는 시설 보호, 구호물자를 이용한 시설 보호에 초점을 두었고 우리나라에서 탈시설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1980년대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4번에 대한 거듭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답은 5번이 되겠죠. 시대에 맞자. 여기는 1950년대를 보라는데 지금 이 5번은 80년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3번에 보시면 하센펠트가 주장하는 조직환경 대응 전략이 아닌 것은 하센펠트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권위주의 전략, 경쟁적 전략, 협동적 전략, 그리고 방해 전략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비겁하지만 최후에 쓸 수 있는 전략으로 방해 전략까지 해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번 권위주의 전략, 2번 경쟁 전략, 3번 협동 전략. 답은 뭐 5번이 되겠네요. 자, 하단부의 34번에 보시면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성원들을 일정 방향이나 일정 목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 또는 그러한 영향력의 행사를 지도성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이론에는 1940년대 50년대를 기각한 특성이론 자질론 그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행태론 또는 행동이론 그리고 7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는 상황이론, 환경에 대한 상황이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관리 격자 이론은 이건 행태 이론이죠. 레빈 디피트 하이트의 이론이나 또는 리커트의 이론이나 또 헬핀의 이론 또 여기 나오는 브레이크와 머튼이 제시한 관리망 또는 관리 격자 이론 모두 이것은 행태 이론이 되겠습니다. 상황적 요소를 배려하지 않는 거죠. 단지 지도자가 어떤 데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던가 과업인가 아니면 인간관계인가 이거 어디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는가를 가진 행태 이론입니다. 상황 요소를 배려하는 것은 70년대의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1번은 틀린 거군요. 특성 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 이론, 행태 이론이 등장하였다.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그렇죠? 서번트 리더십 이 등장했는데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를 지양한다. 그렇죠? 힘과 권력에 의한 지양입니다. 지금 3교시라는 점을 가지고 지향, 그쪽을 추구한다가 아니라 이쪽은 그쪽은 배제한다. 그쪽은 금지한다 이런 거. 힘과 권력이 아니라 여기는 공동체 의식이나 성장의 의식이나 배려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죠. 아마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온 걸로 볼 적에 2021년도에는 서번트 리더십이 출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관계를 기반으로 조직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교환관계 열심히 일해. 그러면 보너스, 휴가, 승진이 있을 거야. 이 교환적 관계가 반영된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상황이론은 과업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 설명할 것도 없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상단부의 35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평가에서 시설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 등장한 배경은 바로 그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핵심은 사회복지 시설의 신고제로 전환입니다. 본래는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기에는 사회복지 시설은 시설 설립은 허가제였어요. 그것을 단순 행정 절차로 신고제로 전환시키게 되는데 그 신고제로 전환시키면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독 통제 범위의 사각지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독 통제 영역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설평가제입니다. 그래서 법률로서는 1997년에 법률로 등장을 하면서 제1회 사회복지 시설평가가 1999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평가의 목적은 시설 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에 한하여, 왜냐하면 생활시설에 한하여 적용하여 평가한다. 아니죠. 여기 사회복지시설평가는 꼭 거주시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은 상관없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해서가 틀린 거군요. 4번에 개별 사회복지시설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그랬죠?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그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각의 시설마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런 것 등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군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6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동기이론은, 자,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어떤 행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바로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이론에는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는가를 따져보는, 그걸 찾고자 하는 내용이론과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과정이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이론에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나 알더퍼의 ERG 이론, 또 그러면 맥그리거의 XY론이나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 또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 또 그런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맥클렌트로 대표될 수 있는 성취 동기 이론들을 들 수 있는 데 비해서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으로서는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브룸의 VI 이론이나 아담스의 공평 또는 형평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뭐 이런 이론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 A는 자신보다 승진이 빠른 입사 동기인 사회복지사 B와의 비교로 보충해야 할 업무 역량을 분석하였다. A는 B가 가진 프로그램 기획력과 사례관리 역량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직무 향상과 질무 향상과 승진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였다.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 자신의 투입과 그에 대한 반대급, 회사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타인의 투입과 타인이 받은 반대급부를 비교함으로써 그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아담스가 제시했던 공평성 이론, 형평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 아래 37번에 보시면 직무 수행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 수행 평가 기준의 확립은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 되어진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보는 거예요? 설정한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때문에 목표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가 기준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2번에 보시면 조직원들에게 직무 수행의 기대치를 전달하는 목표를 가진다. 그렇죠? 회사에서는 또는 조직의 장의 입장에서는 설정한 목표를 어느 선까지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직무 수행에서 특히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표 평정식 평가는 관대와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
도표 평정식 평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5점이나 7점 평정 척도를 만들어 놓고 평가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나 해당하는 영역에 표기를 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여기에도 관대어 가능한 한 후한 점수에 배치를 하는 이런 관대어 오류가 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의 평가보다 많은 비용이 아니죠. 자기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외부평가나 아니면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아다는 동료평가보다 스스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은 이게 높다고 보지요. 그러나 효과성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다른 평가보다 비용이 적게 됩니다. 동료평가는 직무에 대하여 평가 대상자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다. 평가 대상자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건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외부 평가 또는 전문가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번으로 가서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조직의 책임성, 조직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조직 후원금 사용 정보의 아니죠. 여기 보면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그에 대한 자료는 공개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말하자면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답은 1번이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구정, 그렇죠? 장애 독단적 운영을 막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효율화 규칙에 근거한 예산 편성. 임으로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되지요. 배분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 지원 시행, 그렇죠?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하듯이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 예산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시행 당연한 거. 요렇게 아닌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9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원 능력 개발 방법은 지속적이고 새로운 전문 지식 습득, 지역사회의 필요 및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 사회복지사에게 직무 연수 방식으로 제공, 패널 토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서 사회자의 사회와의 정해진 테마를 몇 명의 전문가만이 참여해서 토의를 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 듣기만 하는 방식을 패널 토의라고 합니다. 순환보직은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을 막기 위해서 일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업무를 돌려가면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순환보직이라고 합니다. 계속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이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그 교육의 내용을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높여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을 계속교육이라고 합니다. 역할 연기나 분임토의 신디케이트는 관련 없지. 자, 여기서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새로운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면서 그야말로 융통성 있게 정해진 뇌 융통성 있게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에게는 직무 연수 방식으로 하는 것을 계속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렇게도 문제를 출제를 하네요. 그다음에 하단부의 40번에 보시면 교육은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주민운동의 활성화. 어제는 우리는 2005년에 이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행정이 지방사업으로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영리부문에 참여, 민영화의 과정에서 영리부문도 참여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를 제공한 민간협력체제 구축, 사회적 경제에 의한 비영리 조직의 시장 경쟁력 강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 등장으로 국가 주도의 복지 서비스 공급. 지금 우리는 2005년에 지방사업으로
이미 넘어온 거거든요. 때문에 국가 주도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 찾아가도 민영화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이것은 아니죠. 주민 적극적 참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1번에 보시면 직무 소진, 번아웃이 나와 있군요. 번아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짜증남을 넘어서 아예 관심마저도 없어져 버릴 정도로 지쳐버린 이런 현상을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직무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다. 목적의식이나 관심을 점차적으로 상실하는 과정이다. 감정이입이 업무의 주요 기술인 직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번아웃에 대해 다 맞는 것이 되겠군요. 굳이 설명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내년에 출제되는 것은 직무 소진의 단계, 번아웃의 단계로서 열성 단계, 침체 단계, 좌절 단계, 그리고 무관심의 단계를 가지고 출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적 리더십, 연관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로서 구성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무엇을 승진을 시켜준다, 보너스를 준다, 휴가를 보내준다, 이런 쪽으로 교환이나 거래적 관점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감을 부여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끔 이끄는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문제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 자극을 특히 강조하는 이러한 것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비전 제시 및 지적 자극, 조직 문화 창출을 지향한다. 그렇지요?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구성원의 높은 헌신을 가능한다. 이건 거래적 리더십이죠. 보너스 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월급 올려준다. 조직 목표 중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가장 중시한다. 이건 거래적 리더십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니까 답은 기억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43번 사회복지관에서 우편으로 잠재적 후원자에게 기관의 현황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후원자를 개발하는 마케팅 방식. 마케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DM, 다이렉트 마케팅이나 우편을 이용한 DM, 다이렉트 마케팅도 있고, 또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도 있고, 또 기업의 홍보 및 기업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복지시설기관단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로 기업의 입장이나 복지기관시설단체의 양쪽 모두 윈윈의 전략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공익 마케팅, 소위 나오는 기업 연계 마케팅. 또 그러가면 고객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이 필요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들 하나하나의 후원자들이나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마케팅하는 고객 연계 마케팅. 또 그런가 하면 사회 마케팅. 이런 등등의 다양한 마케팅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편을 이용해서 기관의 현황이나 정보들을 제공하고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DM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총체적 품질 관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QM 나와 있군요. 자, 이것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전체 구성원이 모여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 및 피드백, 즉 지속적인 학습을 활용하는 이런 조직관리 전략을 TQM, 총체적 품질관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옳은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이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 유지가 조직의 중요한 관점이다? 아니죠. 품질 관리, 품질 향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가 아닌 거지.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다. 구성원과 각 부서는 경쟁체제를 형성한다. 품질 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한다? 아니죠.
자, 이런 것은 전체 구성원이 모여서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다시 말해 우리가 평가를 본다면 형성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모두 각각의 부서와 구성원들이 협력적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뭐 답은 1번이군요. 4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효익의 규칙상 사회복지기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이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23가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지 아닌지는 실무 영역에서는 당연한 영역이겠지만 시험의 영역에서 이렇게 출제할 필요가 있느냐,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본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타당도는 떨어진다. 사회복지 조사 배운 것처럼 타당도는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가지나 되는 것을 실무 경험이 뭐냐면 장의 입장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는 너무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뭐 과목 전형조서도, 사업 수입 명세서도, 사업비 명세서도, 인건비 명세서도 필요하지만 세입세출 명세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에 관련된 것은 명세서가 아니라 세입세출 결산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 들어갈 걸로서는 명세서가 많죠. 사업수입 명세서, 유가증권 명세서, 미수금 명세서, 또 재고자산 명세서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은 결산서를 첨부하는 것이지 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46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도입을 시대순으로 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그야말로 우리가 행정이나 또는 행정기관이나 기관 단체들을 말하는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었죠. 사회복지사무소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만들어지죠. 사회복지전문요원, 1987년에 공공부문에 최초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게 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합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이제는 이제 안 나왔던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에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법으로는 규정된 것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규정되었으나 이것이 설치되는 것은 2005년이 되겠습니다. 차례 찾으셨나요? 그 연표 이용해서 차례 접근하시면 됩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시간별 활동계획 도표, 겐트 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겐트가 만든 겐트 차트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겐트 차트가 나와 있네요. 월별 활동계획 도표도 이제 우리가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그 기획 도구가 있죠. 프로그램 기획 도구가 있는데 이제는 이것도 좀 더 상세히 출제하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겐트 차트, 시간별 활동계획 설계는 확인, 조정, 계획, 실행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것 이렇게 좀 교재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본 바가 없습니다만은, 수업을 진행을 않았지만 이렇게 계획 설계가 확인, 조정, 계획, 실행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MBO가 되겠습니다. MBO. 자, 이것은 제가 이론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아서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헬리간트가 최초로 개발했다. 뭐 이건 서비스문이가 어떤 겐트가 만들어서 겐트 차트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 활동과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로 나타낸다.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퍼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퍼트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거기 오면 답은 그 디귿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활동과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세로바에는 세부 목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가로바에는 바로 시간을 기입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세부 목표나 활동에 대한 시간, 소모량은 알아볼 수가 있으나 활동과 활동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알아볼 수가 없다. 다 겐트 차트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번과 니을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에서 성과 목표로 오른 것은 성과, 달성했다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본다면 거기 보면 과업 중심 목표, 과정 중심의 목표, 과업 중심의 목표에 볼 적에 과업 중심의 목표를 우리가 성과 목표라고 합니다. 1시간씩 학습 지도를 제공한다. 이것은 ING로 설명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목표가 되겠어요. 월일에 요리교실을 진행한다. 이것도 과정 중심의 목표. 자아 존중감을 10% 이상 향상한다. 높인다. 이것은 과업 중심의 목표. 10분씩 명상훈련을 실시한다. 주 2회 물리치료를 제공한다. 이것은 모두 과정 중심. 여기는 성과 목표이기 때문에 과업 중심의 목표를 물어봄으로써 답은 목표. 자아 존중감을 10%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높인다라고 해서 하는 걸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재무행정에서 품목별 예산 문제를 다뤘네요. 품목별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품목별 예산, 라인 아이템 버제트 시스템입니다. LIBS라고 하는 거죠. 품목별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할 명목을 정리해 놓고 각각의 명목별, 각각의 세부 품목별 비용을 정리해서 그 단순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로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촐해서 모든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는 써야 될 품목이 정해져 있고 품목별 소모해야 될 상한선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통계,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통계 기능이 아주 강합니다. 회계자에게는 아주 단순 엑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자에게 유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되 왠지 모르지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어 간다는 증액주의 방식이 반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품목, 정해진 금액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소위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으면 보겠습니다.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통제 기능이 있다는 거죠.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통제 기능이 강합니다.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정해진 품목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직적인 신축성이 저해됩니다. 급여와 제한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다. 정해진 것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니까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중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건소 간호사 등이 모여 상호간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패널 조사는 이건 종단적 조사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흐름에 따른 종단적 조사입니다. 여기는 관련이 없고 초점 집단 기타 이해 관계자들만 모여서 특정 문제만을 가지고 자유 토론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초점 집단 조사라고 합니다.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 속에서 전문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그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건데 여기는 모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델파이 기법은 아니지요. 사유지표 조사는 기존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자료를 분석해서 이끌어가는 건데 여기는 모여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서베이 조사, 인터뷰 없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사실은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답을 초점 집단 기법이 없다 하더라도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으로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교시 2영역 함정 문제 단 2문제 나왔었죠.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해서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정도 나오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우리가 실수만 않는다면 3교시 2영역으로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정 시간이 없으시면 바로 이 3교시 2영역 기출문제 분석만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